21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표절, 홍칠표의 도둑질할 절. 아무리 그럴듯하게 변명해도 도둑질입니다. 요즘 도둑질이 들통난 뒤에도 형식적인 사과만 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파렴치한 도둑님들이 계십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에서는 이 표절 공직자들의 후안무치한 행태와 표절 문제에 대처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다뤘습니다. 이 자리에 사회팀 김성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2주 연속 표절 기사를 다루셨어요. 특별히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나 특별한 사명감이라도 갖고 계신 건가요? 다른 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논문 표절 사건이 최근 언론에서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수가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이런 게 줄어들지 않는지에 대한 생각에서 고민이 시작됐고요. 실제로 논문을 쓰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네. 일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잘 알고 계시겠죠? 써보셨어요? 혹시? 저는 안 네. 써보신 걸로 알고 저는 있습니다. 너무 많이 써봤습니다. 예,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논문을 쉽게 베끼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서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네. 기초로 해서 이렇게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는 이 공직자들이 주로 표절이 문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뭐 방송인 또 뭐 스타 강사 이런 분들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이유가 있나요? 무슨 표절을 적발해내는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라도 발명된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네. 실제로 네. 그 같은 세 단어가 연속적으로 배열됐을 때는 네. 표절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논문 표절이 문제가 돼서 이런 거를 의무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일들이 계속 드러난 거는 갑자기 나타난 일은 아닙니다. 사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을 보면 김병준 정책실장이 논문 표절이 드러나서 사퇴한 적이 있었죠. 사실 그때 이후로 이런 논문 표절, 고위공직자의 논문 표절에 대한 경계심이 좀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이제 논문 표절은 빼놓을 수 없는 통과 의례가 되었죠. 그래서 이 잣대가 이제 유명인으로까지 넘어서면서 이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으면은 맘만 먹고 파면은 누구든지 다 적발을 해낼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또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요. 사실 논문 표절이 단순히 글을 베끼는 수준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 논문을 쓰게 된 고민의 시작 이런 것들을 베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드러나는 문제들을 보면 단순히 논문 자체를 그냥 그대로 베껴 쓴 그런 경우가 대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김희화, 김혜수 씨야 이제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문제는 이 고위 공직자들인데요. 작년 총선 전국을 달궜던 문도리코, 문대성 의원,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대통령 실장인 허태열 실장, 그리고 초대 경찰청장인 이성한 청장. 이분들 같은 경우에 표절 시비가 불거진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복사기를 따서 문도리코라고 불렀던 문대성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대에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공천을 받을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4월에 예비조사가 있었고 지난해 12월에 본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조사 결과 논문을 표절한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취재한 결과 문대성 의원 쪽에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한 상태고요. 지금 학칙에 따라서 이제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다시 재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인정을 해놓고도 이의 신청을 했어요? 네,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리고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의 예를 한번 볼까요? 허태열 실장 같은 경우는 건국대에서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표절한 게 맞다라고 깨끗하게 인정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부끄럽게 생각한 것까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성한 경찰청장이 있는데요. 동국대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두 논문 다 이제 표절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발언을 옮겨보면 내용이 같다면 잘못했다, 지적한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따로 인정해서 바로잡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동국대는 지금 이 청장의
그 논문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네.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에 지금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둑을 잡아야 할 경찰 조직의 최고 수장이 예. 자신의 행위가 도둑질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못하고 있군요. 예,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죠. 알겠습니다. 이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의 측근 장관 2명이 표절 때문에 사퇴를 했다면서요? 이제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되게 장기 집권하고 있는 유명한 총리인데 좀 이 논문 표절 사건이 되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네. 가장 먼저 일어난 거는 2011년에 구텐베르크 장관이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텐베르크 장관 같은 경우는 거의 만 40세 정도 되는 되게 젊은, 내각에서도 상당히 젊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기민당에서는 차기 주자로 예, 차기 네. 총리감이다라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박사학위 논문이 남의 거를 그대로 옮겨 쓴 부분이 드러나면서 물러났죠.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이후로 이제 학자들이나 네티즌들이 이제 독일 내각의 그런 내각의 장관들에 대한 논문 검증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흥미로운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구텐베르크 장관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 좀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했던 아네테 샤반 교육과학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도 최근 2월에 논문 표절이 드러났죠. 그래서 자기가 들통날 줄은 모르고 예, 초반엔 본인도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나라의 누가 될 수가 없으니 나는 장관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꿋꿋하게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문화적인 풍토 차이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봐야 되죠? 사실 뭐 별다른 법적인 책임도 없고 네. 뭐 기존의 행태들을 보면 이제 단순히 사과하고 모면을 하면 괜찮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네.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위가 남발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제 학자가 아닌 경우에는 뭐 내가 그걸로 큰 이익을 보려고 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허태열 실장 같은 경우는 자신이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걸로 뭔가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면서 아무래도 좀 우리가 지켜보는 여론에서도 논문 표절 자체를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네. 저변에 깔린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교수할 게 아니면 문제 없다 뭐 이런 인식이네요. 예, 그런데 실제로 교수분들도 네. 이제 자료를 보면은 그다지 큰 징계를 받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교과부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제 모두 83명의 교수가 논문 표절을 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은 이들 가운데 거의 상당수가 경고 정도 수준에 그치거든요. 네. 그 허태열 실장이 다녔던 행정대학원은 이른바 특수대학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특수대학원 논문이 이제 엄격한 학문 윤리가 적용된다기보다는 이 대충 눈 감아준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서울대에서 교수 한 분이 표절이 적발돼서 교수직을 그만두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졌다면서요. 어떤 예. 일인가요? 이게 서울대에서도 개교 이래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네. 합니다. 그 주인공은 서울대 사회과학대의 정치외교학부 교수였던 김용찬 씨입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이죠. 지난 2월 27일에 사표를 냈는데요. 한국국제정치학회에 기고했던 헤겔의 전쟁론 연구가 이제 미국의 예일대 스티븐 스미스 교수의 논문을 베낀 것이다라는 게 판명이 돼서 이제 그 이후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2개의 논문이 더 이제 표절이 된 걸로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는 한국정치학회에서도 기고를 했던 7개의 논문이 지금 표절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써왔던 것들 가운데 10건 이상이 지금 표절 혐의를 받고 있는 예, 거죠. 거의 네. 10년 동안 10여 편에 가까운 논문이죠. 그 서울대 김용찬 교수가 표절한 논문의 원 저작자로 알려져 있죠. 예. 스미스 교수하고 직접 이메일로 인터뷰를 시도해 보셨다면서요?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일대 얘기를 해줬거든요. 예일대에서는 이제 연구윤리에 관한 거를 늘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고 네. 이제 저작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늘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스미스 교수는 김용찬 교수가 왜 어떤 이유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게 분명한 거는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범죄와도 같은 일이다
하는 취지의 얘기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네. 오늘자 그 한겨레 칼럼에서 이 장덕진 교수가 이 표절 문제를 다뤘는데요. 이 장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학계 내부에서 학자들 간의 소통이 워낙 없고 또 연구자들이 각자 전문 영역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표절을 적발해내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김용찬 교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였나요? 예, 김용찬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정치 사상을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정치 사상이라 하면 뭐 헤겔, 아리스토텔레스 뭐 말만 들어도 좀 난해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취재 과정에서 서울대 한 교수분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그 김 교수의 논문을 가져와도 사실 우리가 전공을 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논문이 표절인지 아닌지 여부조차도 네. 확인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이제 너무 전문화된 부분이면은 사실 검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라는 걸 솔직히 시인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더 흥미로운 거는 이 김용찬 교수의 논문 표절을 밝혀낸 건 학부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김 교수가 사퇴를 한 이후에 왜 어떤 논문이 표절이 됐을까를 좀 호기심 어렵게 봤던 학부생이 도서관에서 논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논문에 영문 초록으로 된 부분의 문장을 구글에 쳤거든요. 네. 구글이라는 그 검색어 사이트에 치고 검색을 해봤더니 미국의 스티븐 스미스 교수의 논문이 바로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검색 하나로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거를 사실 학자들은 쉽게 찾지 못하는 예,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난 거죠. 알겠습니다. 덴마크,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학자들의 연구 윤리를 감독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 우리나라도 최근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던데 어떤 건가요? 예,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는 국가연구윤리위원회라는 이제, 이제 정부 기관으로서의 이제 연구윤리를 검증하는 기관이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전반적인 연구윤리를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나 이거에 대한 또 반발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학문이라는 게 단순히 뭐 정치학도 다르고 뭐 이제 생명과학도 다르듯이 이걸 한 가지 법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좀 회의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민간 연구기관에게 그 연구윤리에 대한 그 책임을 주고 있고요. 네. 워낙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뭐 궁여지책으로 그런 그 발상들까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김성환 기자는 혹시 표절 경험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표절. 뭐 솔직히 얘기하면 기자들 같은 경우에 이 우락가이라 그래서 그렇죠. 네. 남이 쓴 기사, 특히 통신 기사를 적당히 고쳐서 이렇게 자기 이름 달아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김성환 기자 그런 적 있으시죠? 그렇죠. 저도 그 신문에 있을 때는 이제 속보 같은 거를 이제 급하게 막 정말 10분 안에 처리하다 보면 고쳐쓰기라는 말을 이제 쓰긴 하는데 사실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되게 부끄러운 표절이고 범죄 행위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사회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한겨레 21 표지 이야기에서는 긴박한 한반도 정세의 직격탄을 맞은 개성공단 얘기를 다뤘습니다. 2007년 미사일 발사, 그리고 2009년 핵실험, 그리고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정상 가동됐던 개성공단이 박근혜 정부 출범 2개월도 안 돼서 왜 이 지경에 처했는지 정인환 국제 담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볍고 발랄한 기사도 있습니다. 요즘 종편과 케이블 TV에서 맹활약 중이시죠. 이 강용석 전 의원입니다. 이 막대 먹은 밉상 국회의원에서 어떻게 귀여운 아저씨가 됐는지 문화팀 신윤동욱 기자가 이분이 보여주는 끝장의 속물군성과 이를 별종 캐릭터로 상품화해 유통시키는 예능의 논리를 해부했습니다. 21의 생각,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